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여자, 소설 읽어주는 여자의 이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책을 읽어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가장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요, 박정희 대통령님이십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이 독재를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독재가 어떤 독재인지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독재라는 것은요, 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하고 통치자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독단으로 일을 처리하는 정치를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독재자의 판단이 잘못되었어도 이제 그것을 합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재자가 모조리 죽여라 명령을 하면 실제로 모조리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독재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랭킹 10위를 오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10위는요, 나이지리아의 야쿠부 고원인데요. 야쿠부 고원은 자국민 110만 명을 죽여서 이 독재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제 9위는요,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는 북한의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은요, 여기에서 9위로 오른 거는 북한 주민 160만 명을 사망케 해서 죽게 해서 여기 9위로 올라 있는데, 사실 6.25 때 사망자가 군인, 민간인, 유엔군 할 것 없이 25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중에 군인이 죽은 숫자는 17만 8천 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유엔군 사망자가 한 4만 명이 좀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미군은 또 3만 6천 명 정도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어린 미군 병사들이 우리나라에 이 멀리 지구 반바퀴를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일로 김일성이 9위를 차지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는 북한 주민 160만 명 사망으로 9위에 올랐는데 6.25까지 합하면 410만 명 정도 되잖아요. 순위가 저는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8위는요, 캄보디아의 폴포트입니다. 이 사람 아주 유명하죠. 킬링필드 대학살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사람은 쿠데타로 집권을 해서 대대적인 숙청을 합니다. 대대적인 숙청을 해서 170만 명을 사망케 해서 8위에 올라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인구의 6분의 1이 사망을 해가지고요. 당시 평균 수명이 16살 정도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제 7위는 에티오피아의 맹기스투 하일레 마리암입니다. 이 사람은 77년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하면서 200만 명을 처형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처형당한 그 200만 명 중에는 12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1000명 이상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끔찍한 처형이었겠죠. 네. 그리고 6위는요, 오스만 제국의 이스마일 엠베르 파샤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사망한 사망자가 250만 명 정도 되고요.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에 250만 명 사망자하고 사망 숫자는 비슷하죠. 네. 이스마일 엠베르 파샤는 두 번의 쿠데타로 이제 집권을 하게 됐는데, 집권한 지 얼마 안 돼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고요. 1차 세계대전 중에 아르메니아인 대량 학살에 가담해서 그 아르메니아인들을 강제 이주해서 그 이주지에는 이제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런 시설이 없는데 거기서 스스로 굶어 죽게 하는 방법으로 200만 명이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6위에 있고요. 5위는
아시아판 히틀러입니다. 도조 히데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500만 명을 학살시켰고요. 그러니까 500만 명을 죽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유명한 731 부대 아시죠? 생체 실험하는 731 부대. 731 부대에 참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5위의 도조 히데키가 500만 명, 6위가 250만 명이니까 이 김일성에 의해서 사망한 숫자가 41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걸 감안을 하면은 김일성이 6위 정도 되겠죠.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사망자의 단위가 1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올라갑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이 독재자들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살인귀예요. 4위는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입니다. 레오폴드는 식민지, 콩고의 식민지 콩고에 있는 사람들을 25년 동안 통치하면서 1,500만 명을 사망케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콩고의 인구수가 3천만 명에 달했는데 25년 통치 기간 후에 90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3위는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그 독재자라고 평가받는 하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1700만 명을 사망케 했죠. 네, 소름 끼칩니다. 근데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히틀러가 어린 시절 엄마가 그 유태인 남자를 사귀었다는 데에서 유태인들을 증오하고 미워해서 이런 유태인들을 학살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 2위는요,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입니다. 지금은 러시아라고 부르고 있지만 예전에는 소련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근데 소련의 스탈린에 의한 사망자가 2,3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제 1위는 정말 인구가 많은 중국의 마오쩌둥이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명을 살상했냐면요, 7,8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남한 북한 합친 인구보다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사망케 했기 때문에 이제 1위에 올랐을 텐데요. 이 마오쩌둥, 한국식 발음으로 모택동인데 대약진 운동으로 굶어 죽은 사람이 3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1위 중국의 모택동, 2위 소련의 스탈린은요, 우리나라 6.25를 배후에서 조정한 아주 사악한 인물들입니다. 네, 김일성과 모택동과 스탈린, 끔찍한 사람들이죠.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공산당들은 인명살상에 대해서 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망한 사람들을 숫자로 보는 건 참 불편한 일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께 하느냐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얘기해드린 것처럼 세계의 독재자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어땠어요? 네, 살인귀라고 표현할 만큼 끔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절대 권력을 위해서 이제 상대편을 숙청하거나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이 죽거나 굶어 죽거나 아무 그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독재자예요. 박정희 대통령님을 독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님이 어떤 독재를 했는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는데 이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독재 권력으로 숙청을 했나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답은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은요,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고, 정권을 잡고 나서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을 그렇게 치졸한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법률이 정한 바대로 법에 맡겨서 국가에 해를 끼쳤는지 잘잘못을 가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유신 독재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사람들이 유신 독재 참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유신이 독재였습니까? 여기서도 답은요, 아닙니다입니다. 사람 장기 집권에 성공했기 때문에 독재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습 독재 체제는 뭡니까? 제가 답을 얘기했는데 세습 독재라고. 근데 그거는 어떤 겁니까? 400만 명을 죽인 살인귀 김일성에 의해서 탄생되고 지금은 적폐정부인 문정부에 의지해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이 3대를 빌어먹는 이 집단은 뭡니까? 또 김정일 때 300만 명이 또 굶어 죽기도 했었죠. 이 집단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긴 독재 아닙니까? 어쨌든 그건 이제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유신 개헌을 할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저 북한은 앞으로는 살살거리고 뒤로는 무슨 악랄한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유신 개헌 당시에도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 전에요. 68년에는 박정희 대통령님을 암살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이 간첩들을 보내는데요. 김신조라고 들어보셨죠? 김신조 일당 31명이 청와대에 잠입해서 박정희 대통령님을 암살하려고까지 합니다. 이게 이제 실패로 끝나긴 했는데 너무 끔찍하죠. 그리고 원산 앞바다에 있던 미국의 군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보 수집함인 푸에블로호를 납치했고요. 또 울진 삼척 등지에다가 140명의 간첩이 내려와가지고 어린 아이까지 학살을 했습니다. 이런 만행을 저지른 북한이, 그러니까 그때 또 보면요, 69년에는요 153차례의 간첩이 내려왔고요. 간첩의 수는 367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남한의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국군 장병의 희생이 그때 말이 아니었어요. 53년에 휴전은 됐지만 북한은 우리보다 월등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옥죄어오고 있었는데요. 북한은 4대 군사노선 3대 혁명 역량을 발표하면서 언제나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쉬지도 않았죠. 그리고 70년대에는요. 북한뿐이 아니라 서방 국가에까지 친북 단체들을 만들면서 이 공산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십시오.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중공, 북한, 거기다가 서방 국가에까지 계속 공산화 시키고 있었으니까 우리 남한은 공산권에 둘러싸여가지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2의 유교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밖에 국외에서는요, 중공이 64년도에 핵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전쟁을 했던 월남이요, 그 73년도에 파리 평화협정으로 휴전된 상태에서 베트공이 기습 침공을 해가지고 이 공산화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공산권이 팽창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우리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우리를 지켜주던 미군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이 미군을 아시아에서 철수시키는 상황이 왔습니다. 아주 우리는 위험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아랍의 석유 수출국들이 석유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다 휘청휘청 거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이 72년도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7.4 남북 공동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 지하에 몸을 숨겼던 그 수많은 간첩들이 이제는 통일이 되나보다 해가지고 가자 북으로 민족끼리 통일하자 미군 철수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다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분열시키니까 말이 아니었겠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님이 국회를 딱 해산시키고 그 계엄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간첩들을 색출을 하는 거죠. 너무너무 훌륭한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바로 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10월 17일에 국회 해산을 하고 계엄령을 선포해서 사태를 진정시킨 이것이 바로 유신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내에 국외에 위기에 봉착했을 때 대통령님이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결단을 내리고 행한 일이 이 유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72년 11월 21일에 이제 대통령님이 유신 헌법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묻습니다. 국민투표예요. 국민투표를 했는데 국민들이 91.9%의 아주 높은 투표율로 91.5%의 찬성으로 국민들이 대통령의 뜻에 화답을 했던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이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님은 73년 1월 8일날 긴급조치 1, 2호를 동시에 이제 발표해가지고 공산 조직을 일거에 소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들은 이제 안정을 되찾아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박정희 대통령님의 이런 결단이 없었다면 그때 우리는 또다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유신헌법은요, 성공적이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유신헌법 이후에 전 세계 경기가 곤두박질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14%의 고공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와 국민이 함께 번영하는 그 시기가 됐다는 것만 봐도 유신은 성공 아닙니까? 훌륭하죠? 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유신헌법에 계속해서 반대했던 정치인들, 학생들이 극렬 시위를 했어요. 계속 이제 시위를 하니까 시위를 하면서 국가가 다시 어지러워지니까 다시 한번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유신헌법의 찬반을 투표하는 동시에 이 대통령님의 신임을 묻는 투표를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국민투표를 실시해가지고 대통령님이 불신임을 받으면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정면 승부를 하셨습니다. 정면으로 대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75년 2월 12일에 다시 한번 투표를 해가지고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투표율이 80%였고요. 그리고 그 찬성이 73%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유신헌법이 재신임 됐던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분열되었던 국론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독재입니까? 이게 무슨 독재예요? 무슨 독재자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독재를 합니까? 만약 박정희 대통령님이 아니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었다면 이런 복잡하게 국민한테 묻고 투표하고 유신 개헌하는 이런 절차를 거쳤을까요? 생각 좀 해보세요. 유신헌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좌익 성향의 지식인들이 독재다 이렇게 폄훼하기 위해서 한 얘기를 아직도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그럼 다시 계속 얘기를 할 텐데요. 어쨌든 무슨 독재자가 국민투표를 합니까?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이 독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고요? 땡! 박정희 대통령님은 독재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하셨습니다. 어떤 독재를 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제가 독재자는 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하고 통치자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독단으로 일을 처리하는 정치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님이 법을 어기셨다는 뜻이 되겠죠. 박정희 대통령님이 뭘 어떻게 어기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세계 경기는 불황이었고요. 기업들이 사채로 인해서 기업 부도 사태가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 대통령님이 긴급 명령 조치로 사채 동결 조치를 발표해서 기업을 보호합니다. 네, 이거는 좌파들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사채 동결 조치 후에 기업이 재무 구조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점점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자를 국민들한테 나누게 하기 위해서 기업의 70%의 주식을 액면가로 국민들이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기업의 주인이 국민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도 주식을 사서 그 기업이 잘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그 사채 동결 조치 이후에 강제 상장 조치입니다. 네. 기업의 이윤을 국민한테 나누도록 한 것이니까 뭐 기업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이 박정희 대통령 식의 독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좌파들이 끝없이 물고 늘어지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독재인데, 당시에 보세요. 법률이 정비되지 않은 때 기업과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내린 대통령님의 특단의 조치를 독재라고 폄훼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칭찬을 해줘도 얼마나 칭찬을 해줘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도 박정희 대통령님을 독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으면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저랑 밤샘 끝장 토론 한번 하십시다. 그 박정희 대통령님으로 인해서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어요. 김지아 시인이라고 아시죠? 김지아 시인은 6년간의 옥살이를 했거든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하는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근데 이 김지아 시인이 박정희 대통령님은 세종대왕보다도 더 존경받아야 되고 정치꾼이 아니라 진정한 지도자라고 극찬을 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악감정을 넘어서 후대를 위한 진정한 평가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이런 평가를 내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좌파들이 얘기하는 그 독재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박정희 대통령님이 무슨 독재를 했는지 한번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해서 저한테 한번 갖고 오세요. 저하고 같이 한번 진짜 밤샘 끝장 토론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너무 훌륭하시죠? 감사합니다.